자, 오늘은 한국문학의 성격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 맨 처음에 배웠던 거는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아니라 뭐였지? 전통과 특질이 아니라 개념과 범위,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한국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과 특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가 너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 137쪽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137쪽. 여기 보면은 지금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해서 어떤 글이 나와 있는데 이 글을 한번 읽고 정리한 다음에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37쪽을 한번 읽어가면서 중요한 거를 체크해 봅시다. 옆에 색깔펜과 형광펜 놔뒀죠?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김장은 한국인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조화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음식 문화이다. 우리 그냥 김장 담그는 거 있잖아. 김장 보통 한 11월쯤에 담그거든? 그 김장, 우리가 아는 김장, 김치 담그는 거를 말하는 거야. 또한 공동작업으로 김치를 담그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에서는 우리 민족의, 김장 문화에서 알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 뭐지? 협동과 나눔의 공동체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김장 문화에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특질이 담겨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건 김장 문화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문학에도 어떤 우리 민족이 갖는 전통과 특질이 담겨 있다는 거야. 자, 이 문단이 핵심이 되겠네. 한번 보도록 하자. 이처럼 한국 문학에도 우리 민족만의 풍습과 사상 그리고 정서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은 그 나름의 고유한 특질을 지니게 되었고, 자, 한국 문학은 다른 외국 문학들과 비교가 되는 고유한 특질을 지니고 있대. 자, 그 뒤에는 이제 그 고유한 특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겠지. 이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특질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한국 문학의 전통이 되었다. 이렇게 한국 문학에 담겨 있는 우리 민족의 것을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고 부르고, 한국 문학의 특질은 주제의식, 가치관, 표현 형식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자, 여기 이제 집중합시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에는 체크하세요. 첫 번째, 해학과 풍자. 해학과 풍자 첫 번째로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뭐의 정서? 한의 정서. 한의 정서. 우리 한이 맺히다 할 때 한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진화. 자연 진화는 우리 고전 시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작품을 다룰 때, 언젠가 작품을 다룰 날이 오겠지?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한번 봐보도록 하자. 마지막 부분.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기 한번 밑줄 쳐보자. 오늘날 한국 문학을 생산하고 수용하여 내일의 한국 문학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과 특질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한국 문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볼까? 우리가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라고 적어봅시다. 이게 이 부분에 해당돼요. 자, 프린트를 인쇄하지 못한 친구들은 요거를 쌤이 학교에서 나눠주면 요거를 수업이 끝난 다음에 카메라로 찍어놨다가 그대로 필기를 하면 되겠죠. 다시 수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번 보고 요 네모 박스는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것으로서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잘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국 문학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태도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한번 필기를 해보면은 한국 문학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네모 박스를 마치고 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라고 했지. 요 부분 파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 문학의 전통이 해학과 풍자 다 들어봤을 거야. 한해 정서, 자연 친화. 근데 이 중에서 일단 해학과 풍자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아랫부분 한번 봐보도록 할게. 아랫부분 보면은 쌤이 마름모로 표시해놓고 피읍 지읒과 히읗 티읒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그치? 쌤이 순서를 바꿨는데 풍자와 해학 이겠지? 자, 이번 시간에 풍자와 해학을 한번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먼저 풍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풍자는 무엇이냐면 자, 형광펜 들고 같이 중요한 거 체크해 가면서 해보자. 서술자가 어떻게 바라보는? 일단 부정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 부정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나 사회 현실을 뭐하거나 뭐해서 이건 뭘까? 이응시옷 쌍기역? 쌍기역자로 끝나는 게 별로 없는데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나 사회 잠시만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나 사회 현실을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왜곡되게 표현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야.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 즉 웃음이 있는 거지. 풍자에는 웃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해학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 아이고 요걸 안 했네.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그것은 부정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좀 과장스럽게 표현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서술 방식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해학을 한번 봐보도록 하면은 이응시옷 쌍기역 우리 했었어. 뭐지? 이것도 역시 우스꽝스럽게 대상을 표현하는 건데 대상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은 긍정적인 대상일까 부정적인 대상일까? 여기 써있진 않지만 일단 대상이 우스꽝스럽다라는 것도 부정적 대상이에요. 표현하여 독자가 대상에게 히읗 기역과 이응 미음을 느끼게 하는 서술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학은 풍자와 다르게 풍자는 조금 더 그 대상을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반면 해학도 역시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부정적 대상이긴 하지만 그걸 너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호감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풍자와 해학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 쌤이 풍자와 해학은 둘 다 우스꽝스러운 대상이 있는데 그게 긍정적이라 했어? 부정적이라 했어? 부정적이라고 했지? 자, 여기 한번 밑줄 쳐봐. 부정적인 상황이 둘 다 있어야 돼. 풍자나 해학이나 공통점을 말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둘 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고 했지. 우스꽝. 그치? 우스꽝스럽다는 것은 결국 뭐를 유발한다는 거야? 웃음을 유발하여 여기 한번 요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골개미를 형성한다. 골개미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칸이 부족하긴 한데 자, 골개미라는 것은 부정적인 대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정리해보면은 만족스럽지
못한 대상 혹은 현실이 존재해야 돼. 이 상황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야. 희롱하다 보면은 결국 이응이응이 발생해. 뭐를 유발해?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을 우리가 골개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대상,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갈등을 극한까지 치닫지 않게 한다는 거. 부정적인 대상이 있으면 일단 갈등이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갈등을 극한으로 갈등을이라고 하지 말고 갈등이라고 하자.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것이 이 골개미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고 그럼 쌤이 문제를 내볼게. 풍자와 해악은 둘 다 골개미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OX? O가 되겠지? 일단 골개미가 여기 있고 풍자, 해악이 여기 있으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차이점 한번 가보자. 풍자는 대상에 대한 비웃음과 아까 쌤이 앞에서 말했어. 해악에 비해서 풍자는 좀 더 기역적인 성격이 강하다. 부정적인 대상을 공격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악을 한번 보면은 여기가 잘 안 보이네. 해악은 대상에 대산이 아니고 대한이에요.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뭘까 이거? 아까 우리가 위에서 내용 개념 정리했던 거에 있어. 연민. 그치? 연민의 다른 말. 그치? 동정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풍자와는 차이가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필기 오늘 거 까먹지 말고 꼭 사진으로 찍어놓은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다시 수업 안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작품으로 알아보기가 있는데 지금 정지 버튼 누르고 이 두 작품을 한번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읽어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초성을 채우고 다시 한번 플레이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일단 정지시키고 자, 풀어본 사람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자. 이 작품도 내가 시험에 낼 수도 있어. 잘 알아두도록 해라. 첫 번째 작품, 여기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 작품은 작자 미상이네. 작자가 있어 없어? 작가가 누군지? 있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야. 왜 모를까? 우리 정읍사 할 때도 작자 미상이라고 해서 요 얘기 꺼냈었는데. 그치? 왜 작가를 모르냐면은 무슨 문학이기 때문에 기역, 비읍. 구비문학이기 때문이지. 이 첫 번째 작품은 자마자마 짙은 자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적어두면 좋겠지? 요 작품은 잠노래라고 불리는 노동요입니다. 노동요야. 쌤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것이 이 노래가 어떤 사람들이 불렀을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너네한테도 아마 해당이 될 거야. 잠 자고 있는 사람 지금도 있을 텐데 일어나라. 자, 너네한테도 한번 해당이 될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들어봐.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우리가 아는 그 코 자는 잠 맞아. 염치 불고 이내 자마 검치 두덕 이내 자마 어제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그러니까 어제도 엄청 잠이 쏟아졌는데 오늘 아침에도 잠이 엄청 쏟아진다는 거야. 자마자마 무슨 잠고 자마자마 무슨 잠인고 가라 멀리 가라. 이 사람 불면증이야 불면증 아니야? 불면증 아니야. 잠이 너무 쏟아져서 잠한테 저리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낮에 못한 남은 일을 일하고 있나 봐. 쌤이 아까 노동요라고 했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 밤에 할랴 마음 먹고. 너네 낮에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졸음이 쏟아져서 그냥 밤에 공부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은 거랑 똑같아. 언하당. 그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황혼이라. 그러니까 밤에 뭐 좀 하려고 하니까 일 좀 하려고 하니까 벌써 밤이 돼버린 거야.
섬섬옥수 바삐 들어. 그러니까 고운 손을 바삐 들어서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한 바람 불어내어. 일단 실에 밑줄 쳐놔. 실한 바람 불어내어 더문더문 질급 바늘. 바늘에도 밑줄 쳐놔. 실과 바늘 나왔네. 두어뜸 뜨듯 마듯 난데없는 이내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실과 바늘이 나왔어. 일단 예전에 현대가 아니라 이전 시대에 실과 바늘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은 여자야 남자야? 바느질을 많이 했던 사람? 여성들이 불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바느질을 하면서 바느질 일을 하면서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자, 일단 잠을 우리가 잠한테 잠아라고 부르지 않잖아. 이것은 잠을 뭐처럼 대한 거야? 사람처럼 대한 거지. 이런 거를 무슨 화라고 부르지? 의인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밤낮으로 가사, 그렇지. 노동에 시달리는 여자랬어, 남자랬어? 여자. 여성들의 고달픈 삶을, 이거 뭘까? 방금 쌤이 중요하다고 위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거야. 이건 너 잠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성들이 고달프게 일을 하는 상황을 공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야. 따라서 해학적으로 드러냄. 화자는 잠을 방금 했던 것처럼 의인화하여 잠과 모하는 형식으로 잠을 화자가 불렀지. 그러니까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잠을 매우 친근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요 노래의 주제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 이 작품의 주제는 적어 놓으세요. 잠을 참으며 일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의 고달픔을 이야기하고 있네. 삶의 고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까지 하고 마치자. 자, 얘들아, 이거는 정약용의 한시인데 한시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풀어서 써놓은 거야.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제비 동그라미 치고 제비가 우네.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계속해서 울고 있어.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제비가 처한 상황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네. 자, 일단 제비가 처한 상황 부정적이라는 거 머릿속에 넣고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적이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집중하시고 느릅나무 구멍은 뭐가 쪼고? 제비가 느릅나무에 가서 살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살아? 그치? 세모 치자. 황새가 쪼고 황새. 그 다음에 회나무에서는 왜 못 사냐면은 누가 와서 뒤진대. 뱀이 와서 뒤진대. 자, 제비를 괴롭히는 동물 두 개가 나왔어. 뭐야? 황새와 뱀. 자, 아래를 한번 봐보도록 하자. 그럼 여기에서 비판이 되는 부정적인 대상은 제비일까? 황새나 뱀일까? 그치? 쌤이 세모로 친 거로 미루어 봤을 때 눈치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 황새와 뱀이 부정적 대상이 될 거야. 무슨 내용이냐면은 조선시대에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는, 괴롭히는 관리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요거는 일단 그 관리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해악이 아니라 풍자. 그치? 풍자의 기법으로 수탈을 일삼는 방금 말했듯이 관리들의 뭘까? 관리들이 지금 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지 괴롭힌다라고 말하는 거야. 횡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왜 간접적이라고 하냐면은 동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지읒 비읒 뭐야? 제비는 힘없는 서민을. 그 다음에 비판이 되는 대상 두 가지 뭐였지? 황새와 뱀은 관리, 다른 말로 탐관 오리를 빗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너네
이 사자성어 알아두도록 하세요. 지금 이 정약용의 고18에 해당하는 고사성어인데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는다 라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 이거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힌트를 주면은 기역, 리을 아니다. 이거 아니구나. 기역, 리을, 지읒, 기역. 뭘까? 가, 렴, 주, 구. 그치? 이제 위에 있는 지배층들이 백성들의 세금을 가혹하게 빼앗는 상황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고사성어로 가렴 죽으라고 한다는 거까지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